まなみはこのクラスの生徒に殺されたんです。 한 교실의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빈 꽉을 번호마다 넣는 것을 보니 따로 지정된 우유곽의 자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교단에 서 있는 선생은 이번 달을 끝으로 교사를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녀의 말에 슬퍼하는 기색은커녕 학생들을 환호합니다. 그러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은 말을 이어 에이즈에 걸린 남편과 수영장에 빠진 채 죽은 어린 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딸 마나메를 죽인 범인이 이 자리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선생은 그 진상을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범인은 2명, 이름은 밝히지 않아 A와 B로 나눕니다. A는 성적이 좋으며 겉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개나 고양이를 본인이 만든 처형기계로 죽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아이죠. 그러한 A에게 선생이 마나미 사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로 본인이 마나미를 죽였음을 시인합니다. A의 살인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죠. A가 발명 부분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을 때 세상이 주목한 건 같은 시기에 13살 소녀가 가족들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일명 루나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이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는 데 좋은 소재임을 그때 깨달아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죽였다고 A는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A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아이를 죽인 범행 도구를 자랑합니다. B는 마마보이에다가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B에게 A는 접근합니다. 자신의 살인 계획에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계획대로 B와 친해진 A. A는 자신의 처형도구이자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난방지용 지갑의 실험 대상을 찾는다고 B에게 말합니다. 그때 B는 주로 양호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잦던 선생의 딸 마나미를 언급합니다. 마나미가 갖고 싶어하던 캐릭터 주머니로 구슬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B는 일어나지 않는 마나미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A는 소름 돋게도 마나미를 죽였다고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B는 일어나지 않는 마나미를 사고사로 위장시키기 위해 수영장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A의 주머니 지갑을 조사하던 선생은 안에 흐르는 전압이 4살 아이라도 죽게 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나미를 죽인 건 전압 때문이 아니라 수영장에 빠뜨린 게 원인이었던 것이었죠. 사리가 있었지만 죽이지 못한 A.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마나미를 죽게 만든 B. 하지만 이 뭐같은 소년법은 14살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지게 하지도 체포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선생이 A와 B를 신고한다 해도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두의 마음과도 같이 선생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영화 처음 장면에 아이들이 마시던 우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선생은 그중 A와 B의 우유에 HIV,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것을 미리 A와 B의 우유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은 우유를 마셨고요.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된 영화로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만든 감독으로 유명한 나카시마 테츠야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미나토 가나이의 동명소설을 썼습니다. 일본 추리소설에 즐겨있는 분들이라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앤을 위하여, 속죄, 고백, 백설공주 살인사건 등의 작품 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선생의 복수는 끝난 듯 보입니다.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빠르게 본 듯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영화는 이제 막 30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1시간은 더 남았어요. 이 뒤부터는 더 큰 선생의 복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이 흥미가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네요. これで終わります。